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작가 슈니칠러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과연 어떤 일탈의 스토리가 펼쳐질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차 안에 도사리고 앉아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려니 이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그 근방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돌아다녔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졌다. 큰 길에서 떨어진 조용한 이 거리의 침침한 가로등은 실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비는 훨씬 전에 그쳐서 인도는 거의 말라 있었고 차도는 아직 축축하게 젖은 데다 군데군데 조그맣게 물이 괴어 웅덩이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프라이더가에서 겨우 100보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헝가리풍의 자그마한 마을에라도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어쨌든 간에 이곳이면 좀 더 안심할 수가 있었다. 왜냐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아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7시. 그다지 늦지 않은 시간인데도 날은 아주 어두웠다. 올해는 가을이 너무 빨리 닥쳐온 모양이다. 더군다나 비바람을 품은 어설픈 날씨는 딱 질색이다. 그는 외투깃을 세워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녔다. 가로등의 유리가 바람에 부딪혀 덜렁덜렁 소리를 내고 있었다. 30분만 더 기다려보자.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지 않는다면 그땐 그냥 가버려야지.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돌아가기도 아깝군. 그는 길 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그녀가 올 것 같은 2개의 큰 길을 건너다 보기에 아주 알맞은 곳이다. 아마 오늘은 그녀가 꼭 올 거야. 왜냐하면 금요일 그녀는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그뿐이랴 오늘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는 철도마차의 방울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큰 길은 아까보다 좀 더 활기를 띠어갔다. 보아하니 7시가 되어 점포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듯했다. 그들은 모두 바쁜 걸음걸이로 때를 지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행인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늦가을의 싸늘한 바람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려 하지도 않고 지나갔다. 문득 보니 낯익은 여자의 모습이 헐레벌떡 이곳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 쪽으로 달려갔다. 어째서 마차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정말 그녀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다가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맞았다. 그녀는 그를 보자 더 빨리 걸어왔다. 아니, 걸어오셨나요? 그는 물었다. 네, 칼극장 앞에서 마차에 내려 돌려보냈어요. 먼저 번과 똑같은 마부가 모는 마차를 타고 온 것 같아서요. 한 신사가 그들 옆을 휙 지나갔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부인의 얼굴을 힐끗 훑어보는 것이었다. 부인은 사라지는 그 신사를 눈으로 쫓았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꺼림직한 듯 물어보았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자, 빨리 갑시다. 마차에 타지 않겠어요? 저건 당신 마차인가요? 네. 2사람은 마차가 있는 곳으로 바삐 갔다. 젊은 여인이 마차에 올라탔다. 사나이는 마부를 불렀다. 그러나 마부가 보이지 않았다. 마부는 어디 있나요? 프란츠는 둘레둘레 사방을 둘러보더니 이상하군.
하고 말했다. 그녀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나, 어쩐 일이죠? 그녀는 매사가 걱정스러운 듯 했다. 좀 기다리시죠. 그 마부는 틀림없이 저기에 있을 겁니다. 그는 건너편 작은 선술집에 가서 그 집 문을 열어보았다. 마부는 두서너 명의 패거리와 어울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 부지런히 일어섰다. 예,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남은 술잔을 들이켰다. 이봐, 술을 마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금방 나가지요. 그는 약간 비틀거리며 마차가 있는 데로 왔다. 어디로 갈까요, 나리? 젊은이는 마차에 올라타며 대답했다. 프라이더 가로. 여인은 마차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거의 감싸듯 바싹 기대어 있었다. 프란츠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쯤은 해도 좋잖아요. 제발 잠깐만 이렇게 가만히 두세요. 제가 지금 숨이 가쁘니까 숨을 좀 돌리게요. 젊은 남자는 다른 구석에 기대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마차는 프라이더가로 접어들어 테게트호프 장군의 기념탑 앞을 지나갔다. 그러고는 2, 3분을 더 달려가더니 이내 깜깜해진 넓은 가로수길로 나섰다. 그 여인, 엠마는 돌연 두 팔로 그 젊은 애인을 꼬아 껴안았다. 사나이는 지금까지 그녀의 입술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살며시 벗겨내더니 그녀의 입술에 힘껏 키스했다. 우리 드디어 만났군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는 물었다. 지난 일요일에 만나고 처음이죠? 네, 먼 발치에서 서로 바라만 보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서 꽤 가까이에서 만났잖아요. 네, 물론 당신 집에서 만났죠. 하지만 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당신 집에 찾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여인이 갑자기 몸을 웅크렸다. 무슨 일이죠? 마차 한 대가 지금 막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오늘 같은 날 프라이더가에 찾아올 사람 중에 우리에게 관심을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남의 눈에 띄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의 눈에 띄다니. 다른 데로 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는 마부를 불렀다. 그렇지만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 마부의 등을 꾹꾹 찔렀다. 마부는 몸을 틀어 뒤를 돌아보았다. 이봐, 마차를 다시 돌려. 우린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 저쪽 가로수길 쪽으로 가면 되겠네. 국도로 가는 길로. 국도로 가는 길 말입니까? 그래, 그렇다고 너무 달리지는 말게. 너무 빨라.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렇지만 날씨가 이 모양이니까 말이 자꾸 신경질을 부리는군요. 프란츠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 그렇군. 날이 흐려졌어. 마부는 말을 돌렸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던 길로 달려갔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왜 어제 오시지 않았죠? 저희 언니 집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물론 그러긴 했죠.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신과 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건 견딜 수가 없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는 절대로 만나지 않기로 해요. 그녀는 어깨를 들썩였다. 여긴 어떨까요? 잠시 있다가 그녀가 또 물었다. 그들은 국도로 나서는 철교 밑을 지나고 있었다. 도나우 강으로 빠지는 길이죠. 철교를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이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염려는 없죠.
마차가 굉장히 흔들리는데요. 네, 지금 자갈길이라 그럴 겁니다. 왜 저렇게 마부는 우악스럽게 말을 몰까요? 그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그 역시 마차가 보통 때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그녀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짐짓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오늘은 말입니다. 당신과 좀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럼 지금 말하세요. 전 9시까지는 집에 돌아가야 해요. 어머나, 왜 이럴까요? 그녀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것은 마차가 철로의 궤도에 바퀴가 빠진 탓이었다. 마부는 마차의 바퀴를 철도 궤도에서 빼내려고 하였지만 마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하마터면 뒤집힐 뻔했다. 프란츠는 마부의 외투를 꽉 붙잡았다. 멈추게! 멈춰! 그는 마부에게 외쳤다. 자넨 정말 술에 취한 것이 확실하군. 마부는 위험한 고비에서 겨우 마차를 멈추었다. 죄송합니다, 나리. 엠마, 우린 여기에서 내려야 될 것 같소. 걸으면서 이야기하죠. 여기가 어딘데요? 여긴 바로 다리 근처입니다. 바람이 별로 싸늘하게 불어오지도 않는군요. 어때요? 걷고 싶지 않나요? 여기 마차에서는 정말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 것 같소. 엠마는 베일을 내려뜨리고 그를 따라 내렸다. 그녀가 마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는 순간 바람이 휙 몰아치자 그는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 그리고 마부에게 뒤따라오라고 신호했다. 둘은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다리가 점점 오르막길이 되자 그들은 서로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둘은 바로 발밑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짙은 어둠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발밑에는 희미한 회색빛을 띠고 있는 넓은 강이 한없이 멀리 흘러가고 있었다. 저 멀리 빨간 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물 위에서 가물거리고 있었다. 방금 그들이 건너온 다리 건너편, 그 강가에서 몇 줄기의 불빛이 물 위에 비쳐 가물가물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 멀리서 천둥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불현듯 그들은 빨간 불빛이 번쩍이는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기차가 레일 커브를 막 돌아서 어둠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기차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더니 또 금방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버렸다. 우레 같은 바퀴 소리가 차츰차츰 멀어져 가더니 이내 주위에는 다시 정적이 밀려왔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던 프란츠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우린 정말 둘 다 집에서 뛰쳐나와야 해요. 그건 물론 그렇죠. 우리 둘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프란츠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엠마. 그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라고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녀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물었다. 어둠을 타고 안개 속으로 함께 달아나는 거죠. 그건 전혀 말이 안 돼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곁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프란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거북하다면 제가 직접 그 남자에게 말하죠. 설마 진심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프란츠? 그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러나 주위가 캄캄해서 다만 그녀가 고개를 쳐들고 자기 쪽을 쳐다보는 것만 알아차렸을 뿐이다. 그는 잠시 말없이
묵묵히 있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조용하게 말을 계속했다. 염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당신이 싫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건너편 강길숙으로 다가갔다. 저게 무엇일까요? 아마 저쪽에서 뭔가 오고 있는 것 같군요. 그는 말했다. 어둠 속을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자그맣고 빨간 불빛이 그들이 걸어가는 쪽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그건 시골 마차의 앞에 달아둔 자그마한 등불이었다. 그들은 곧 그것이 마차인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차 안에 짐을 싣고 있는지 혹은 사람이 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 뒤를 바로 연이어서 같은 모양으로 생긴 또 다른 마차가 2대 오고 있었다. 제일 뒤에 오는 마차 안에 농부 모습을 한 사나이가 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마차들이 옆을 스쳐 지나간 다음에는 20발짝가량 뒤처져서 덜컹덜컹 느리게 따라오는 마차의 둔한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다리는 건너편 강변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양쪽 가로수를 통해서 어두운 건너편에 어떻게 통하여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가는 길 양편에는 목장이 나지막히 깔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심연 속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오랜 침묵 뒤에 프란츠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군요. 뭐라고요? 엠마는 얼떨떨한 듯한 어조로 물었다. 우리들의 교제가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남편 곁에 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세요. 저는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지금 진담이에요? 물론이죠. 이봐요. 우리 둘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당신은 언제나 마음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군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어서 마차로 돌아가죠. 우리 각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프란츠는 말했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먼저 번보다 더 한껏 힘주어 껴안았다. 싫어요. 그녀는 아양을 부리며 말했다. 지금 가는 건 싫어요. 전 이런 상태로 오늘 밤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그녀는 그를 자기 몸에 바싹 끌어당겨 오랫도록 뜨겁게 키스했다. 그런 다음 그에게 물어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이 길은 프라하로 통해 있죠.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는 없겠는걸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가보지 않겠어요? 당신이 싫지 않다면. 그녀는 어둠에 파묻혀 있는 앞을 가리켰다. 이봐, 마부! 프란츠가 마부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마차는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었다. 프란츠가 가서 살펴보니 마부는 졸고 있었다. 프란츠가 마구 흔들어 깨우자 마부는 겨우 눈을 떴다. 이보게, 좀 더 앞으로 가자고. 이 길을 곧장 그대로 말이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나으리. 예. 엠마는 마차에 올라탔다. 그녀 뒤를 따라 프란츠도 탔다. 마부는 회초리로 말을 갈겼다. 말은 미친 듯이 진흙탕 길을 달려갔다. 그래서 둘은 마차 안에서 서로 꼭 껴안고 있었다. 마차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군요. 엠마는 그의 입술 바로 가까이에서 나지기 속삭였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차가 돌연 공중에 높이 떠올랐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무의식 중에 무엇을 붙들려고 했다. 하지만 헛되이 허공을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녀는 도무지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 몸이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기가 뜻밖의 땅 위에 쭉 뻗어 나자빠져 있는 것이다. 무섭게 숨막히는 침묵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삼라만상에서 멀리 외롭게 동떨어져 자기 혼자 놓여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여러 가지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 바로 곁에서 땅바닥을 박차고 있는 말발굽 소리와 나지막한 신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비로소 그녀는 겁이 왈칵 나서 무서워졌다.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자기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 그대로 삼켜져서 자기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 더욱 심한 공포를 느꼈다. 순간 그녀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 마차가 무엇과 충돌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마차는 뒤집혀졌고 그녀는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그이는 이제 어디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자기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탓인지 이 어둠 속에서도 어느 정도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프란츠가 그녀 옆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쳐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무언가 미적지근한 진한 액체가 그의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순간 숨이 콱 막혔다. 피인가? 어찌된 일일까? 프란츠는 상처를 입고 기절한 것이다. 그리고 마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마부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땅바닥에 앉은 채로 있었다.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뼈 마디마디가 저리고 쑤시기는 해도 그렇게 심하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프란츠! 프란츠! 그녀는 그를 불렀다. 그때 누군가 가까이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계십니까, 마님? 나리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불을 켜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언가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놈의 말이 도대체 오늘 밤 귀신에라도 홀린 건가? 빌어먹을 녀석. 마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요. 정말이에요. 엠마는 아직 몸의 마디마디가 저리고 아팠지만 일어설 수는 있었다. 마부가 아무데도 다치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젠 좀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도 되었다. 잠시 후에 마부가 칸델라 뚜껑을 열고 성냥불을 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녀는 불빛을 기다렸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아직 누워있는 프란츠에게는 다시 손을 대거나 하진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란 무엇이든지 한층 더 무섭게 보이는 것 같다. 그이는 틀림없이 눈을 뜨고 있을 거야. 그이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한 줄기의 빛이 길 옆으로 비쳤다. 그때 그녀는 마차를 힐끔 쳐다보았다. 마차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차체 한쪽이 부서져서 길 옆 개골창 속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말도 이젠 안정된 듯 조용히 있었다. 등불이 차츰 가까워졌다. 그녀는 불빛이 점점 길가 이정표 쪽에서 개골창 안에 쌓아둔 자갈 위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다. 이어 등불은 프란츠의 발목을 비치더니 몸으로 점점 올라와 나중에는 얼굴을 비친 후 거기에서 멈추었다. 마부가 등불을 땅바닥에 놓은 것이다. 벌렁 자빠져 있는 그 남자의 바로 머릿맡에서 엠마는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숙여 프란츠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심장의 고동이 일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창백했다. 눈은 거의 절반가량 사르르 감겨 있었고 흰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오른쪽 이마에서 피가 뭉글뭉글 볼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는 목 밑으로 흘러내렸다. 그의 윗니가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엠마는 숨막히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무서웠다. 아무래도 정말 큰일이 나버린 것 같은데요, 마님? 설마 그럴 리가? 마부는 프란츠의 머리를 서서히 들었다가 다시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엠마의 무릎 위로 서서히 내려놓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엠마의 입술이 다시금 달달 떨리면서 움직였다. 누가 아니랍니까? 마차라도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마부는 이렇게 투덜거렸다. 아무리 놀아놔도 분수가 있지. 미쳤다고 한밤중에 이런 국도로 온담. 아이고. 마부는 그렇게 두 남녀를 탓하는 것처럼 말했다. 엠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대체 방금 무슨 일이 생겼던가?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그녀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순간 그녀는 자기 옆에서 누가 돌연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그의 입술에 몸을 깊숙이 숙이며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광채 없는 눈, 그녀는 오들오들 떨며 몸을 움츠렀다. 왜 내게는 이것이 믿기지 않는 걸까?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틀림없이 그는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몸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한층 분명하게 느껴졌다. 죽은 사람과 함께 있다니, 더구나 자기 무릎 위에 시체를 눕혀두고 말이다. 그녀는 겁이 왈칵 나서 와들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시체의 머리를 밀어냈다. 마부는 어디론가 가버려서 보이지 않았다. 이런 길가에 혼자 남아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혼자 여기 있을 순 없어. 마침 등불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 빛이 한없이 아쉽고 다정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등불에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녀의 둘레를 휘감고 있는 이 한밤중의 막막한 어둠보다도 더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는 불꽃 속에 보다 많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빛은 자기 옆 땅 위에 빳빳하게 굳어있는 이 끔찍스런 시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오랫도록 그 등불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는 현기증이 나서 눈이 아물거리기 시작했다. 돌연 그녀는 깜빡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후다닥 일어섰다. 그래선 안 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길가에서 죽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남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지. 그녀는 지금 한 길에 서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에 놀랐다. 이러한 밤중에 당치도 않는 일에 꿰어 들어간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 사람들. 그런데 대체 남들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남들이 올 것이야. 그리고 물어보겠지. 그럼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한단 말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해. 한마디도. 누구라도 내게 강제로 말하게 하지 못할 거야.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부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 띄어선 안 될 것이다. 그래서야 안 된다고. 그럴 순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등불을 발로 차서 꺼버렸다. 이제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다. 그녀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발밑에 있는 시체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갈을 쌓아 올려둔 것만이 아주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사람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녀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제발 여기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기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한 고비이다. 이 일은 절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녀와 이 애인과의 일이 남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녀의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그녀는 완전히 파멸이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마주 쥐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기를 바랬다.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려왔다. 두 여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며 들려왔다. 마차가 자빠졌나 봐.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다른 이야기는 도무지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그 두 여자들은 지나가 버렸다. 아, 이젠 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왜 저희처럼 죽지 못했을까? 정말 저희가 부럽다. 저희에겐 모든 것이 깡그리 지나가 버린 옛일인 것이다. 아무런 위험한 일도 공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 가지 일에 얽혀들어서 이렇게 떨고 있다. 그녀는 여기에서 남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녀는 발에서 뿌리가 돋은 것처럼 그 자리에 오랫동안 멈춰서 멍하니 서 있는 까닭을 자신도 알지 못했다. 이 길로 곧장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여기에 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고 해서 그녀에게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스스로 위험의 골짜기로 빠져드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한 발짝 한 발짝 살금살금 내디디며 사방을 조심성 있게 살펴보았다. 이제 그녀는 한길 가운데로 나왔다. 그러고서는 한참을 정신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자기 앞을 바라보았다. 거무스름한 길이 희미하게 어둠 속으로 길게 뻗쳐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저기에는 시가지가 있어. 그녀에게는 도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방향만은 쉽게 분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마차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으니 땅 위에 거꾸러져 있는 사람의 시체 비슷한 모양이 눈에 띄었다. 마치 그렇게 누워있는 자가 그녀를 다시 그리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그 남자의 알 수 없는 힘이 자기에게 덮쳐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힘있게 그것을 뿌리치고 주위를 살폈다. 땅은 퍽 축축했다. 그녀는 비에 젖어 미끄러운 길가에 서 있었던 것이다. 진흙탕이 몹시 질퍽거려서 잘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걷기 시작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드디어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걸음아, 나 살려라. 어서 이곳을 떠나 돌아가야 한다. 불빛이 있는 곳으로, 혼잡하고 소란한 길거리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큰 길을 따라서 그녀는 마구 뛰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높이 축혀 올렸다. 마침 바람이 뒤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저기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치는 것일까?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했다. 마부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텐데, 그러고는 자기가 없는 것을 보고 자기를 찾을 텐데. 그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도저히 그녀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어느덧 다리 근방까지 와 있었다.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위험은 모두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추측하지 못할 것이다. 국도를 따라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온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부 또한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중에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마부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누군가 뒤를 밟는다고 할 사람도 있을 리 만무했다. 내가 누구이든 간에 자기는 상관없지 않은가. 거기에 아직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현명한 짓이었다. 그런 자리에 남아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녀는 어쨌든 집에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에겐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다. 만약 애인의 시체 옆에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그녀는 끝장나는 것이다. 이제 다리에 도달했다. 길은 먼저 번보다 더 밝아 보였다.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가 아까 올 때와 마찬가지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윽고 그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거닐던 곳까지 와 있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일까? 몇 시간이나 지난 거지?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건지도 몰라. 아마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닌가 봐. 그녀는 새삼스럽게 맨 처음에 사고가 일어났던 그때보다 더 뚜렷하게 마차가 전복되던 일이 생각났다. 그녀는 마차에서 내동댕이 쳐졌지만 곧 정신을 차렸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다리 위를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기가 뛰고 있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그녀는 옆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른편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늦추었다. 자세히 쳐다보니 정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저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 사람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진 않는지 주의하며 훑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힐끗 곁눈질로 보았다. 경찰이었다. 하지만 그녀 옆을 경찰이 지나갔고 그 뒤 당장이라도 뛰어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 충동을 억눌렀다.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대로 천천히 걸었다. 그때 철도 마차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 보니 그다지 밤이 깊은 곳도 아닌 듯 했다. 그녀는 먼저 번보다 걸음을 재촉하며 시가지 쪽으로 걸어갔다. 드디어 도시의 불빛이 이 거리의 끝에 있는 고가구 밑에 어슴풀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끄러운 잡음도 들리는 듯 했다. 이젠 조금만 더 이 적적한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 한숨을 놓아도 될 것이다. 그때 그녀는 멀리에서 어둠을 뚫고 날카롭게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차츰 그녀 쪽으로 가까워졌다. 순간 마차 한 대가 그녀 곁을 쏜살같이 휙 스쳐 지나갔다. 엉겁결에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마차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구호용 마차였다. 그 마차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는 뻔한 일이었다. 어쩌면 저렇게 빨리 연락이 닿았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 순간 왠지 그녀는 방금 전에 지나간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도망쳐온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어떠한 죄의식이 머리를 쳐든 것이다. 일순간의 일이었지만 그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심한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비겁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마차 소리가 차츰 멀리 사라져가고 나니 형언할 수 없는 안도의 감정이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또 한 사람이 그녀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다. 무섭고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거리의 시끄러운 소음이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녀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점점 밝아져 오고 있었다. 이젠 프라이더가의 건물까지도 보였다. 어쩐지 저 거리의 군중들이 그녀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시내에 들어와 가로등 밑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시계를 꺼내 보았다. 9시 10분 전이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자기는 아무데도 몸이 상한 곳이 없었다. 게다가 시계조차 멈추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이는 죽어버렸다. 아마 이것은 운명인가 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았다. 틀림없이 나는 죄가 없다.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녀는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러나 만일 이 운명이 반대로 이루어졌다면 어찌 되었을까? 내가 그 개골창 속에 죽어 나자빠져 있고 그이가 살아있다면 아마 그이는 도망치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틀림없이. 어쨌든 그이는 남자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 그녀는 여자가 아닌가. 더구나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었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의무였다. 확실히 그것은 의무였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거기 있었다면 틀림없이 남들에게 들켰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와서 물어봤겠지. 이분은 당신의 남편입니까? 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일 아침 신문의 특종감이 될 거야. 그리고 나의 가정은 영원히 파괴되어 버릴 테지. 그렇다고 그 일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어느덧 철교 밑에까지 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계속 달렸다. 그곳은 많은 거리가 교차되었고 테게포프 장군 기념비가 있는 곳이다. 오늘 밤은 하늘에 덮인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는 데다 바람도 서늘하게 불고 있는 어설픈 늦가을 밤이기 때문에 바깥 거리에는 벌써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쓸쓸한 거리인데도 그녀에게는 도시의 생명이 힘차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녀가 조금 전까지 있다가 도망쳐 온 것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겐 아직도 그다지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남편은 오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다행히 옷을 갈아입을 여유는 있을 것이다. 그제야 불현듯 생각난 듯 그녀는 옷을 살펴보았다. 어디 할 것 없이 흙탕물이 튀어 옷은 더럽혀져 있었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대체 식모에겐 무엇이라고 핑계를 댄단 말인가.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내일이면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어떤 신문에라도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남자와 함께 마차를 타고 있다가 나중에 종적을 감춰버린 부인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을 생각하니 그녀는 자기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그녀는 집 열쇠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나가는 마차를 집어탔다. 하마터면 그녀는 마부에게 자기 집 주소를 알려줄 뻔했다. 그러나 문득 그건 위험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저 집 근처의 거리 이름을 엉터리로 알려주었다. 그녀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뿐이었다. 그 외의 일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사가 아니었다. 죽은 사람을 길바닥에 내려놓고 집으로 되돌아갈 결심을 한 순간 그에 대해서 슬퍼한다거나 울부짖으며 괴로워한다는 생각 따위는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아주 냉정한 사람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녀도 언젠가는 다시금 절망에 빠질 때가 오리라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할 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오직 태어난 거동으로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남편이 있는 그 집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보고 싶은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차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마차는 지금 시가 중심지를 지나고 있었다. 거리는 밝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왕래하고 있었다. 그러자 문득 방금 전의 일들이, 그 끔찍한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하나의 악몽처럼 느껴졌다. 집 근처 거리에서 그녀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내렸다. 그러고는 성급히 길 모퉁이로 접어들어 거기에서 다른 마차를 갈아탔다. 이번에는 마부에게 진짜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프란츠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일을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환자용 마차에 누워있는 모습,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다. 어느덧 마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는 먼저 번처럼 또다시 마차에서 내동댕이 쳐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쳤다. 그때 마차는 갑자기 멈추어 섰다. 마차가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한 것이다. 마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계단을 정신없이 올라갔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살며시 문을 열었다. 옆방을 지나 드디어 자기 방까지 들어섰다. 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녀는 재빨리 옷을 벗어 옷장 안에 감추었다. 오늘 밤사이 옷은 다 마를 것이다. 그러면 내일은 흙탕을 털어버리고 흔적 없이 깨끗하게 해두리라 마음먹었다.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하녀가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자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때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남편을 부르고 식당으로 급히 갔다. 아, 당신 벌써 돌아와 있었구려. 남편이 말했다. 네, 훨씬 전에 돌아왔어요. 식모가 당신이 들어오는 걸 못 봤다고 하던데.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면적은 웃음을 머금었다. 하지만 계속 웃음을 머금고 있으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키스를 했다.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다. 책을 펼쳐둔 채 그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자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옆에 걸터 앉았다. 남편은 그녀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신문을 펴들고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이윽고 신문을 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 무슨 회의를요? 그녀가 묻자 그는 오늘 회의 내용을 지루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만히 듣고 있는 채 하면서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었다. 남편이 말하는 내용을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녀는 그 몸서리 나는 위험 속에서 다행히 도망쳐 빠져나올 수 있었던 자기의 일을 생각했다. 나는 살아났어. 나는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돌아와 있는 거야.
그 생각 외에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기 안락의자를 아들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를 그녀의 가슴에 기대게 했다. 이윽고 말할 수 없는 피로가 몸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졸립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 어느새 그녀의 눈은 사르르 감겨졌다. 국도의 계골창에서 그 일이 벌어진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던 일이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그이가 죽지 않았다면?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 눈과 그 피, 그리고 호흡이 끊어져 있었잖아. 하지만 기절했을 수도 있지 않는 건가?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일인데 하물며 나로서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 그이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그 어둠이 뒤덮인 길에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것이라면, 그러다가 나를 찾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저 말고 그 부인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의사에게 말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다니겠지? 그리고 마부가 말할 거야. 그 부인은 분명 여기에 있었다고. 프란츠는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달아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밝혀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녀는 나의 정부였습니다. 우리는 애인 사이였죠.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때였다. 남편이 후다닥 일어서면서 걱정스레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 뭐가요? 아니, 당신 왜 그러냔 말이야. 남편은 그녀를 한참 동안 훑어보았다. 당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 아, 제가 그랬나요? 마치 꿈자리가 싸나울 때 꿈결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 지금 무슨 악몽이라도 꾼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때 그녀는 자기 오른편 벽에 걸려있는 거울 속에 비친 얼굴, 희미한 웃음을 머금고 처참하고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그 얼굴이 무서워졌다. 그리고 그 얼굴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욱 입이 굳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녀의 두 어깨에 묵직한 손이 살며시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 얼굴과 거울 사이에 남편의 모습이 끼어드는 것을 보았다. 남편은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었지만 얼굴이나 손발이 긴장되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기 어깨에 얹힌 남편 손을 부드럽게 쥐고서 남편을 자기 몸에 바싹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의 입술이 그녀 이마 위에 사뿐히 닿아 있는 동안 그녀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그래, 이 모든 것은 그냥 악몽인 거야. 그이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지. 복수도 하지 않을 거고. 그이는 정말 죽은 거야. 틀림없이 죽었어.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당신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녀는 돌연 남편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제가 무엇라고 했죠? 그녀는 무의식 중에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것 같았다.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을 이 식탁에서 깡그리 말해버린 것인가? 그녀로서는 너무나 놀라워서 몸이 굳어졌고 남편은 이상한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무엇라고 한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했나? 남편은 아주 느릿하게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녀는 말했다. 이미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의 눈빛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무엇인가 내게 말할 것이 있는 것 같군. 안 그래? 네. 그녀는 엉거주춤 대답했다. 그녀는 몇 해 동안 속여오던 남편에게 다음 순간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들을 깨웠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천천히 식탁에서 일어서는 동안 남편의 눈초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될 대로 되어버리라는 기분이 들면서 무언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멍에로부터 벗어난 듯 홀과분함을 마음속으로 느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은 한 여인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날카롭게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소리내어 읽는 저 또한 중간중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툭 끊겼다가 앞뒤가 바뀌는 듯도 하고 사고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그게 다 이 여인의 무너진 멘탈을 보여주는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엔 자기가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줄을 놓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나오면서 결말에 이르죠.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 편한 게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걱정 없고 별일 없고 마음이 편할 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삶이 무료하다, 심심하다, 그러면서 일탈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 일탈의 유혹을 받을 때가 올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반드시 그 끝을 생각해 봐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